네, 안녕하세요. 네, 코리아 엔터프라이즈 AI 데이터 센트릭 MLOps 그랜드 서밋 참가자 여러분. 네, 저는 소개드렸듯이 슈퍼브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인 이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뜻깊고 좋은 행사에서 맨 첫 번째 키노트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좀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 팀 슈퍼브 AI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저는 이제 팀과 함께 머신러닝 데이터, 그 중에서도 주로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컴퓨터 비전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데이터를 다루는 머신러닝 플랫폼인 스위트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자리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가볍게 저희 팀이 바라보고 있는 그 데이터 센트릭 MLOps라는 그 테마 아래에서 어떤 문제들을 저희가 찾았고 또 어떤 문제들을 좀 더 멋지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는 제가 여러분께 무언가를 뭔가 가르쳐 드린다 이런 시간이 되기보다는 MLOps라는 좀 어렵고 아직은 잘 정의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아마 이후 발표에서도 계속 강조될 내용들일 거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행사의 처음이고 또 첫 발표에 이런 내용이 그래도 좀 들어가 있어줘야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MLOps 그리고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좀 주요 문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MLOps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MLOps 이전에 DevOps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21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맨 처음에는 특히 2010년대에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뭔가 소프트웨어들이라는 개념이 막 떠올랐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접하고 있던 전통 산업들, 특히 뭔가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태스크나 일들이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으로 탄생된 서비스들은 기존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던 전통적인 산업과 서비스보다 훨씬 더 편리한 경험, 더 유익한 경험을 저희한테 제공해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도 적어놨듯이 마크 앤드리슨이 말했듯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 라는 일상의 모든 어떤 활동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저희가 경험하고 있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IT 대기업들의 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DevOps란 단어를 먼저 살펴볼 텐데 이제 정의만 따져보고 나면은 Development라는 단어랑 Operat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저 단순하게 개발과 운영을 한꺼번에 함께 하자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DevOps라는 얘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라는 걸 개발할 때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돕는 방법론이나 도구 그리고 철학, 생각 같은 것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개발이랑 운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접점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더 안정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고객의 니즈를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일단 DevOps의 어떤 중심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 표에도 보시면은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아주 대표적인 IT 기업들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주기가 하루에도 이렇게나 많이 일어날 정도로 DevOps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현대 그 서비스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DevOps라는 테마 자체를 서비스하는 기업들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GitHub, 데이터독 같은 유명한 기업들의 사례를 실어놨는데요.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이런 DevOps 기업들이 설립된 지 단 10년 내에 설립부터 상장까지 이루어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외에도 많은 DevOps 서비스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쉬지 않고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개선을 반영하는 과정들이 예측 가능하면서 또 로버스트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율성이 결과론적으로 성공을 낳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터레이션을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2020년대에는 반대로 조금 더 이제 말을 바꿔보면은 AI가 세상을 잡아먹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브옵스와 대비해서 MLOps라는 단어는 머신러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또 머신러닝이나 AI를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론, 도구, 철학이 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MLOps가 데브옵스라는 단어 대비해서 특수해지는 점은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구동을 위해서 GPU 같은 특별한 하드웨어를 요구할 때가 있고요. 또 연산량이 아주 많다라는 점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모델들은 어떤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모델에 학습된 파라미터라던가 그런 형태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런타임에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항상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오늘의 데이터라는 주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셨던 소프트웨어의 개선 주기를 활용할 때 반드시 데이터라는 점이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런 왼쪽에 보시는 새로운 기업들,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테슬라 같은 새로운 기업들은 물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의 질도 좋지만 핵심 경쟁력으로는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볼 때 잘 추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테슬라는 그 자동차의 완성도도 있지만 결국은 그 자율주행 AI의 성능이 테슬라의 지금의 가치를 지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AI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진다고 하면은 아까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업이라는 그 어떤 객체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핵심 경쟁력은 저희가 보기에는 MLOps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기술들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이렇게 AI 기술들은 더 이상 이렇게 소수의 전문가나 기업만 좁은 곳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게 되었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적으로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또 안정적으로 배포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MLOps 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꼭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도 적어놨듯이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 그리고 모델의 어떤 배포를 하기 위한 일들, 그리고 그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GPU 같은 특별한 하드웨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기능들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 MLOps 관련 분야에서 이제 AI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브 AI라는 회사의 미션은 이런 환경 아래에서 뭐 AI를 데모크라타이즈하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AI 기술을 만들자라는 그리고 그런 시대를 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은 데이터라는 걸 되게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표에서 보시면 좀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데이터를 선별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검증하고 다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들이 지금 슈퍼브AI라는 회사가 그리고 팀이 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저희는 시각 데이터,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의 예로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산업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이런 컴퓨터 비전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역할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은 오늘 저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고 계시는 여기 여러분들이 MLOps, 특히 이제 이런 시각 데이터를 활용할 때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MLOps라는 개념을 더 잘 도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고요. 좀 더 과장해서 말하자고 하면은 뭐 이런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데서 그들의 이제 데이터 활용과 AI 모델의 개발, 또 AI 서비스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인더스트리의 리더들처럼 AI를 잘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산업군을 밑에다가 좀 나열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시각 데이터들은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보이듯이 뭐 트랜스포테이션이나 뭐 보안 그리고 로보틱스, 게이밍, 뭐 리테일, 매뉴팩처링 이런 다양한 업종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업종들마다 사용되는 데이터의 형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저희 플랫폼 아래에서 최대한 이제 공통적인 분모들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행사의 두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트릭 AI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모델 센트릭 AI라는 글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데이터 센트릭 AI로 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트릭 AI라는 단어와 대비되는 개념은 모델 센트릭 AI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데이터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 주로 저희가 연구나 이런 학회 활동에서 나타나는 이런 챌린지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흔히 이제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테스트나 밸리데이션을 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개선하고 모델의 구조를 바꿔보면서 더 나은 결과를 테스트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게임화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변화시켜가지고 AI 성능을 개선하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 매트릭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델 센트릭 AI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떤 방법론이었다고 하면, 이제 AI가 충분히 성숙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에 적용해 봤을 때 좀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현실의 문제에 가까운 데이터 센트릭 AI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트릭 AI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은 모델이나 알고리즘은 고정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모델의 아키텍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데이터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로만 모델을 만들어 두고, 오히려 이제는 모델은 저희가 막 연구를 하는 대상이 되기보다는 기존에 제일 잘 알려져 있고 또 배포 환경이나 서비스 환경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인퍼런스 타임을 가지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을 선정해 두고 나면은 결국은 저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변경을 가하고 계속 살펴보게 되는 거는 데이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더 이상 데이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내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 보행자를 검출하자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디자인하고 모델에 학습시켜가지고 결과를 보고 다시 그 문제에 해결되지 않은 일부분을 찾아서 다시 데이터로 정의하고 다시 모델에 학습시키고 결과를 보는 그런, 아까 이제 그 데브옵스나 MLOps를 설명드릴 때도 나왔던 아이터러티브하고 반복적인 그런 작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트릭 AI에서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게 이제 부상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자고 하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면은 데이터라는 게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어떤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 모델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만큼의 컴퓨팅 리소스를 쓸 것이냐는 모델이 결정을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답이 나올 거고 어떤 커버리지를 가질 것인가는 데이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플로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보자면은 여기도 적어놨듯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GPU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들도 아시겠지만 뭐 이제 GitHub이나 이런 곳에서 최신의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내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개발에 좀 성숙도가 높은 기업,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AI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100개 중에 99개의 문제를 풀고 남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잘 얻기 힘든 환경,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라던가 어떤 뭐 사고를 판별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 그런 데이터가 잘 생성되지 않는 경우를 또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더더욱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좀 더 집착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은 모델 센트릭이라는 조금은 연구적인 방법론에서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으로 저희의 관심사가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MLOps라는 단어를 한번 좀 리비짓 해보고 싶은데요. 뭐 저희는 그리고 저는 MLOps야말로 좀 아이러니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ML이나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여야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MLOps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MLOps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MLOps의 기능들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ML 기술에 대해서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ML 기술을 믿고 또 친숙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MLOps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을 또 살펴보면 최근에 뭐 학계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주요 화두와도 많이 닿아 있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ML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가 ML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ML 기술을 개발할 수 없는 좀 그런 아이러니한 단계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불과 10년쯤 전에 저희는 알렉 크리조브스키가 만든 이미지 분류기, 그러니까 이미지넷 모델 알렉스넷을 되게 마술 같은 기술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같은 게 그 당시 겨우 10년 전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AI들은 뭐 그런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서 뭐 수십 미터 바깥에 있는 픽셀 조금 보이는 그런 객체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너무 빠른 AI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MLOps에서 적극적으로 ML 연구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MLOps는 저는 기존 ML 연구 결과들의 어깨 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챌린지들 그리고 솔루션들은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도전 과제인데요. 바로 커스텀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데이터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데이터셋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연구를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활용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 문제를 풀기 위한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 게 주요 챌린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레인 테스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 트레인 데이터에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모델이 보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오는지로 저희가 AI 모델을 만들고 개발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단순한 이유는 테스트 데이터셋이 저희의 어떤 현실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하나 만드는 거, 이런 트레인 테스트의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테스트셋에서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이 결국은 저희 서비스의 성공을 그대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저희의 문제에 맞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많은 머신러닝 서비스 업체들이 새롭게 알고리즘을 막 개선하는 데 염두를 두기보다는 공개된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나 디자인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커스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커스텀 데이터셋은 생각보다 아주 만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잘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어디 있나 살펴보면은 대부분 탑티어 학회에 논문으로 발표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잘 정의하고 만드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검수하고 등등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이제 이거는 클릭팜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어떻게 보면은
노가다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셋의 구축도 조금 나쁜 의미로 쓰면 AI 시대의 뭐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표현까지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찮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힘든 일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셋 구축의 가장 코어, 그리고 사람의 인력이 제일 많이 소모되는 부분인 라벨링 부분을 자동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 그러니까 회사가 창업한 아주 초기부터 AI를 이용한 라벨링 자동화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요. 다행히 이제 초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서 2019년부터 상용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링 자동화의 핵심은 대규모 배치 프로세스를 통한 효율성 증대에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자동 라벨링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커먼 오브젝트들을 라벨링하는 오토라벨 기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저가 만들어낸 소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 라벨링을 활용할 수 있는 커스텀 오토라벨 기능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500장 정도의 이미지로 한두 시간 안에 학습을 시키고 그 모델을 가지고 바로 다음 라벨링 작업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반 기술을 따져보면은 뭐 트랜스퍼 러닝이나 퓨전 러닝 등 소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ML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액티브 러닝 프로세스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액티브 러닝이 아주 이제 고도화된 액티브 러닝 프로세스는 아니기는 한데, 보시면은 이제 AI가 자동 라벨링을 하고 그 라벨링을 사람이 검수하고 빈 곳을 찾아서 AI를 다시 학습시키고, 이런 아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있는 라벨링 작업 대비 아주 높은 성능 향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4배, 10배, 7배 이런 식으로 기존 수작업 대비 아주 높은 효율로 라벨링 자동화를 시도하고 또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전 과제는 품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데이터의 품질이라고 하면은 좀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퀄리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라벨링 안에 있는 품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라벨링의 품질에 먼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벨링의 품질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예 분류 자체가 잘못된 오분류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검출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혹은 라벨링 작업을 했지만 그게 이제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런 false negative 미검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객체를 라벨링하게 될 때에는 아래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떤 부분까지가 자동차인지가 사람마다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이드미러나 택시의 이런 캡 등이 자동차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인지, 혹은 저희가 디자인하고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어서 함께 자동차로 인지되어야 될 영역인지가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서비스에 맞게 다른 스펙이 만들어지고 그 스펙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라벨링의 품질에는 되게 많은 오류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저희는 AI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 1번에서 소개해드렸던 자동 라벨링 기술에 적용된 이제 검수 자동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저희가 이제 Uncertainty Estimation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떤 AI의 결과물에 확률을 추정하는 기술인 베이지안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라벨링과 동시에 자동 라벨링의 결과가 어떤 것들이 불확실해서 사람이 봐주어야 하는지를 체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데이터 위주로 사람이 검수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선별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원인들을 실제 데이터에서 살펴보면은 아주 작은 사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좀 특별하게 생긴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 자체의 퀄리티가 나빠서 흔들려져 있거나 이렇게 흐린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클루전이나 클러터라고 부르는데 그 객체 앞에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이것저것 많은 다른 것들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듯이 AI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 라벨링의 결과물들 중에 제일 불확실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줘서 앞에 1번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을 제작하는 코스트 자체를 줄여주면서도 또 이제 라벨링 전체의 품질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은 어떤 오토 라벨링이라고 하는 자동 혹은 AI의 결과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찾아내는 미스라벨 디텍션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데이터 인풋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라벨링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어떤 프리셋을 가지고 나머지 데이터를 쿼리해서 그 셋과 지금 저희가 쿼리한 셋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아냄으로써 잘못된 라벨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라벨링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선별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의 이제 기술과는 달리 사람이 작업한 결과물, 그리고 어떤 소스로부터 얻은 결과물도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DD100K라는 데이터셋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찾아낸 예시들을 아래쪽에다가 실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정말 라이더야? 혹은 펄슨이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이렇게 찾아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라벨 디텍션 기술을 사용하면은 기존의 이제 라벨 검수, 그것도 이제 되게 복잡한 과정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분당 사물 3,000개 정도까지 검수해낼 정도로 아주 빠르게 검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리뷰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치 있는 데이터셋의 구축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4년 정도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기에 정말 최근이 되면서 이제 AI를 많은 회사들에서 POC 이상의 단계로 시도를 해보시고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계시다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이 데이터셋의 구축의 가치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품질이라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이미지 혹은 데이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MLOps라고 말씀드렸던 기술의 핵심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데이터 구축 이후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시 데이터를 살펴보고 어떤 데이터를 더 만들지,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지 이런 디시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처음에 POC 단계에서 AI의 어떤 실증을 하기 위해서 모았던 데이터를 모으는 그 프로세스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면 그때 모았던 그런 필요 없는 혹은 이제 그때 모았던 데이터와 중복되는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 모델에 추가하고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또 데이터 센트릭 AI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례로 이제 성숙도가 높은 이제 어느 정도 AI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 개선을 꾀하는 팀의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이 있고 AI 성능도 높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랜덤하게 어떤 환경에서 모은 데이터들은 이 AI의 성능을 높여주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점에서는 가치 있는 데이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필수적인 일이 되고요.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데이터가 충분치 않는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더 임팩트가 있게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비싸게, 하나하나의 데이터의 인스턴스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어떤 데이터가 가치 있는지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거를 이제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큐레이션 자동화라고 부르는 기술 아래에서 두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멘틱 설치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의 특징을 벡터, 그러니까 여러 숫자들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고, 그 숫자들의 유사도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판별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임의의 공간 아래에서 어떤 분포로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빨간 자동차 이미지는 이만큼 가지고 있고, 또 다르게 이런 귤 혹은 과일 이미지는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희의 기술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비어 있구나를 판단하게 돼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데 좀 프린시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특징을 비교해서 특별한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기술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AI의 어떤 성능을 저해하는 어떤 adversarial example일 수도 있고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필수적인, 그러니까는 저희가 좀 신경 써서 혹은 이제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모아야 될 데이터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급하게 달려오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를 한번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시점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장 좀 어떤 낭만적인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2022년에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쳐다보면서 어노테이션을 했대 같은 말이 일종의 도시전설처럼 전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저희들은 이런 AI가 주는 좀 최종적인 결과물, 그러니까 AI를 잘 만들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은 이미 다 맛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맛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은 자본과 또 많은 노력들이 새로운 AI 시대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DevOps든 MLOps든 저희가 이런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인과 예술의 영역을 재현 가능하고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로 빗대보면은 정말 뛰어난 데이터 과학자, AI 연구자가 만들 수 있는 AI 모델과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좀 더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비로소 이제 누구나 그런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저희의 삶도 실제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낭만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의 어프로치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낸 도전들이 정말 중요한 도전인도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를 정의하고 또 풀기 위한 원칙을 세우면서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시도해보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MLOps라는 단어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위대한 과학자 한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객체가 인공지능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MLOps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활용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도들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맨땅에 헤딩하기보다는 저희가 해놓은 시도와 함께 같이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조금 급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어지는 세션에서도 같이 많은 중요한 얘기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